요나야, 내게 남기는 것은 머슴 돌쇠 하나뿐이다. 몰락한 양반가의 막내딸 유나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머슴과 함께 산골로 향합니다. 4년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령이 돌쇠를 잡아갑니다. 그날 밤 유나는 아버지가 남긴 금단의 상자를 엽니다. 이것은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허나 이것만이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다. 15년간 묵은 비밀, 목숨을 건 진실 그리고 신분을 넘어선 의리. 지금부터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음악 옛날 옛적 조선의 당쟁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내려간 고을. 그곳에 서씨 가문의 낡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관직에 오른 자들이 줄을 잇던 집안이었으나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기울어졌지요. 대문은 늘 열려 있었으되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졌고 사랑채 기둥엔 개미가 들었습니다. 하인들은 하나 둘 떠나갔고 넓던 마당엔 자풀만 무성했지요. 서씨 가문의 가장인 서진수는 병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기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가끔 깨뜨렸습니다. 아들 둘은 이미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집엔 막내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끝자락, 그 고요한 쓸쓸함 속에서 한 아이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유나였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였으되 유나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쉽게 울거나 떼를 쓰지 않았고 말보다는 눈으로 먼저 상황을 읽어냈지요. 집안이 기울어 가는 것도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는 것도 유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유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문안을 올렸습니다. 말없이 이불을 정돈하고 물 한 잔을 떠다렸습니다. 서진수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곤 했지요. 유나야,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 고생이 많구나. 아니옵니다, 아버님. 유나는 괜찮사옵니다. 유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엔 떨림이 없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집안 어른 하나가 유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찌 저리 의젓한가? 여자아이가 저러면 복이 없다던데. 하나 유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아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처럼 말이지요. 서씨 가문의 남은 하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머슴 돌쇠였지요. 돌쇠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20이 넘은 듯도 했고 30에 가까운 듯도 했습니다. 얼굴엔 표정이 별로 없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다만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지요.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텃밭을 일구는 일, 돌쇠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몫을 했습니다. 밥은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먹었고 잠은 헛간에서 잤습니다. 유나는 가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지요.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왜 이 기울어진 집안을 떠나지 않는 걸까? 하나 유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돌쇠 역시 유나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유나가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말없이 다가와 대신 들어주곤 했지요.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으되 묘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서진수의 병환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죽한 그릇조차 넘기기 어려워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덮어드리고 새벽이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드렸지요.
서진수는 그런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오라버니들에게 전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괜찮으시옵니다, 아버님.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 유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밤 서진수는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가까이 오너라. 유나는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진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유나는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 내가 다 알겠구나. 서진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끝이다.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님, 허나 유나야. 아버지는 내게 한 가지를 남긴다. 유나는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서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남긴다. 유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듯 말듯 했지요. 재물은 다 흩어졌으되 너에게는 사람 하나를 남긴다. 그것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사흘 뒤 서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오라버니들이 뒤늦게 돌아왔으나 슬퍼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은 재산이나 땅 문서를 뒤지기 바빴지요. 아버님께서 무엇을 남기셨는지 살펴야 하지 않겠소? 큰오라버니가 말했습니다. 둘째 오라버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말없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괴짝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족보 한 권, 오래된 문서 몇 장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유나야, 너에게 남기는 것은 머슴 돌쇠 하나다. 그를 잘 돌보거라.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것이다. 편지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아버지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아버님께서 무엇을 남기셨느냐? 머슴 돌쇠 하나를 유나에게 주셨사옵니다. 오라버니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머슴을 유선으로 남기셨다고? 큰오라버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둘째 오라버니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나 보다. 머슴이 무슨 유선이란 말이요? 친척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여수대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재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서진수 어르신께서 막내에게 머슴을 물려주셨다지 않소? 허허, 그것 참 기막힌 일이로군. 땅 한 떼기도 아니고 머슴 하나라니. 여식 하나 시집이나 보낼 수 있겠소.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유나를 보며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나 그 눈빛 속엔 비웃음도 섞여 있었지요.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버지의 편지를 품속에 넣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돌쇠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쇠. 돌쇠는 도끼질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으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대를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했지요. 그대는 괜찮으신지요? 돌쇠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아씨.
목소리는 낮았으되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라버니들은 집안의 땅 문서와 남은 살림을 정리했습니다. 유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족보 한 권뿐이었지요. 유나야, 너는 큰 집으로 와서 지내거라. 혼자 어찌 살겠느냐? 큰오라버니가 말했습니다. 하나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오라버님. 저는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그럼 마음대로 하여라. 오라버니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지요. 집은 텅 비었습니다. 유나와 돌쇠만 남았습니다. 유나는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 친척들의 눈총과 수군거림을 견디기란 쉽지 않았지요. 무엇보다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언젠가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 잠깐 이리 오시지요. 돌쇠는 헛간에서 나와 유나 앞에 섰습니다. 소인을 부르셨사옵니까? 아씨. 유나는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돌쇠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유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대도 이제 자유롭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대를 저에게 주셨으되 저는 그대를 묶어 둘 생각이 없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오나 그대가 원한다면 저와 함께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함께 건너자는 부탁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아씨를 따르겠사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유나는 아버지의 괴짝을 다시 열었습니다. 족보, 문서 그리고 오래된 종이 한 장 유나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주풀이였습니다. 계유년 6월생 여아. 이 아이는 훗날 죽은 사람 하나를 다시 세상에 세울 것이다. 유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릴 적 들으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언젠가 너는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이다. 아버님,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지금은 모르겠지. 하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유나는 그때의 대화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이제 유나는 머슴 돌쇠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주풀이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으나 유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나는 사주풀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유나와 돌쇠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고을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초가 한 채를 얻었습니다. 방 둘에 부엌 하나, 마당은 좁았으되 텃밭을 가꿀 만했습니다. 유나는 안채를 쓰고 돌쇠는 사랑채를 썼습니다. 처음엔 낯선 땅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유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씨가 머슴 하나만 데리고 홀로 살림을 꾸린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것이지요. 저 아이는 부모가 어찌 되셨길래 절에서 떠도는 게야? 머슴과 단둘이 산다니 온당치 못한 일 아니겠소.
중얼거림은 있었으되 유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할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유나는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돌쇠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으되 고요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유나는 점점 살림에 익숙해졌습니다. 바느질을 배워 옷을 지었고 장에 나가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돌쇠는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위험한 일은 대신했습니다. 고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아씨는 의젓하고 저 사람은 성실하다며 인정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쇠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깊은 밤이었는데 말이지요. 유나는 조용히 다가가 창으로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돌쇠는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베껴 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서책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머슴이 글을 안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저렇게 정성스럽게 글을 베껴 쓴다는 것은 말이지요. 유나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구나. 하나 유나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쇠를 남기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될 때까지 유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유나는 이제 12이 되었습니다. 키도 자라고 얼굴도 조금씩 여인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묵묵했을 때 전보다 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아씨,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이불을 말리시지요. 아씨, 장에 나가실 때 소인이 함께 가겠사옵니다. 작은 말들이었으되 유나는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유나는 돌쇠의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이불은 개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유나는 빗자루를 들고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벽 틈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유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천으로 싼 묶음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사서 삼경의 구절들, 시부, 그리고 과거 시험 문제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돌쇠는 수년간 이 글들을 베끼며 공부해 온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남몰래 깊은 밤마다 말이지요. 유나는 종이들을 다시 천으로 싸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나 마음속으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머슴으로 살고 있는 걸까? 저토록 공부를 했다면 과거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유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그대는 그를 아시지요? 돌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아옵니다, 아씨.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는 모른 척하겠습니다. 하오나 언젠가 그대가 말씀하고 싶으실 때 유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그 목소리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유나와 돌쇠가 산골고을에 정착한 지 4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15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에서 아름다운 처자로 자라났지요. 고을 사람들은 유나를 의젓한 아씨로 대했고 돌쇠는 성실한 머슴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가을 고을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해왔습니다. 수령의 이름은 박상길이었습니다. 나이는 50이 넘어 보였고 얼굴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령이 엄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날이었습니다. 유나는 돌쇠와 함께 장에 나갔습니다. 곡식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였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나는 천을 고르고 있었고 돌쇠는 그 옆에서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속들이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수령이 행차하는 길이었습니다. 수령 나리께서 지나가신다. 모두 비키거라. 사람들은 황급히 길을 비켰습니다. 유나도 돌쇠와 함께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수령 박상길은 가마에서 내려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이곳저곳을 훑다가 돌쇠에게 머물렀습니다. 너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 수령의 시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령은 곁에 있던 관속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관속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돌쇠라 하옵니다. 어느 마을에 사느냐? 북쪽 산자락 마을에 사옵니다. 주인은 누구냐? 저 아씨를 섬기옵니다. 관속은 유나를 보았습니다. 유나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서유나라 하옵니다. 저 머슴은 소녀의 집안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옵니다. 관속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령에게 돌아갔습니다. 수령은 여전히 돌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수령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렬은 천천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하나 유나는 알았습니다. 수령의 눈빛 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유나는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혹시 저 수령을 아시나이까? 아니옵니다, 아씨. 소인은 처음 뵙는 분이 옵니다. 그럼 왜 저리 그대를 유심히 보았을까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수령 박상길은 고을의 호적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마을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유나가 사는 마을에도 관속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자들의 이름과 나이를 모두 적어 올리라. 마을 이장은 황급히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유나와 돌쇠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다시 관속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돌쇠를 데려가라는 명이었습니다. 머슴 돌쇠는 관하로 나와야 하느니라. 유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하옵니까? 수령 나리께서 몇 가지 물으실 것이 있다 하셨느니라. 무엇을 물으신다는 말씀이 옵니까? 그것은 나리께서 정하실 일이니라.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돌쇠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실히 살았을 뿐이었지요. 돌쇠가 관아로 끌려간 날 유나는 집에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관아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유나는 멀리 돌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수령 앞에 있었습니다. 수령 박상길은 돌쇠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돌쇠라 했느냐? 그러하옵니다. 본명은 무엇이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냐? 20옵니다. 어느 고을 출신이냐?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수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 고향을 잊은 자가 어디 있느냐? 소인은 어릴 적 집을 잃고 떠돌다 서시 가문에 들어갔사옵니다. 수령은 한참을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얼굴이 낮구나. 돌쇠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평범한 머슴일 뿐이옵니다. 평범한 머슴이 저리 글을 읽을 줄 안다더냐?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돌쇠가 글을 읽는 것을 보고 고자질한 것이었습니다. 수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이라면? 수령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더욱 자세히 살폈습니다. 너는 혹시 한양 출신이 아니냐?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수령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일단 조사가 필요하겠구나. 너는 당분간 고을을 떠나지 말 거라.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령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평범한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유나는 느꼈습니다. 돌쇠는 잘못을 저질러 숨어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사주풀이를 떠올렸습니다. 너는 훗날 죽은 사람 하나를 다시 세상에 세울 것이다. 돌쇠는 그날 풀려났으나 고을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령은 돌쇠의 출신을 조사하라는 명을 내렸고 감시를 붙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관속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조사했습니다. 서씨 집안 사람들을 찾아가 물었고 옛 이웃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수령에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신 머슴 돌쇠는 15년 전 서진수 대감께 들어왔사옵니다. 당시 5살가량 되었다 하옵니다. 그전 행적은 아무도 모른다 하옵니다. 서진수가 어디선가 데려왔다고만 하옵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수라, 그 양반이 누구와 가까웠는지 아느냐? 당쟁에서 밀려난 쪽이었다 하옵니다. 특히 이판서와 가까웠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그 순간 수령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판서라고? 그러하옵니다. 15년 전 영모로 몰려 처형된 그 이판서 말이옵니다. 수령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바로... 수령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돌쇠를 당장 잡아들여라. 그날 저녁 관속들이 유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머슴 돌쇠는 어디 있느냐? 유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옵니까? 수령 나리의 명이니라. 당장 나오라. 돌쇠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관속들이 돌쇠를 묶었습니다. 아씨. 돌쇠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관속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 옵니까? 그것은 관아에 가서 밝혀질 것이니라.
유나는 돌쇠와 함께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령 박상길이 높은 자리에 앉아 돌쇠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의 정체를 이제 알겠구나.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이판서의 아들 이석겸이 아니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판서라면 역모로 죽은 그 역적 말인가? 그 자식이 살아 있었단 말이냐? 수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 이판서 일가는 역모로 몰려 모두 처형되었다. 기록에는 어린 아들도 죽은 것으로 되어 있으되 시체는 찾지 못했지? 서진수가 너를 숨겨준 것이로다. 역적의 자식을 숨겨준 죄 또한 역모나 다름없다. 그때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나리. 관속들이 놀라 유나를 막으려 했으나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리, 소녀가 한 말씀 엿듣게 하시옵니다. 수령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소녀는 서유나라 하옵니다. 저 사람의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라? 어린 것이 무슨 주인이냐? 소녀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며 저 사람을 소녀에게 맡기셨사옵니다. 수령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고 싶으냐? 유나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엿듣고자 하옵니다. 죄. 역적의 자식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죄가 아니냐? 역모는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다는 죄목이 옵니다. 당시 어린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리 앞에서 말대꾸를 하느냐? 말대꾸가 아니옵니다. 소녀는 다만 법을 묻는 것이옵니다.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으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4년 동안 소녀를 섬기며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사옵니다. 성실히 일하고 조용히 살았을 뿐이옵니다. 수령은 유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역적의 자식은 어디서든 역적이니라.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이미 죽은 자에게 다시 죄를 묻겠다는 말씀이 옵니까? 수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록에는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죄를 묻는 것이 과연 법에 맞는 일이옵니까?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관속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두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령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유나의 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그럴싸하구나. 하나 이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가명에 보고하겠노라.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수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자는 옥에 가두어라. 가명의 답이 올 때까지 가두어 두겠노라. 아씨. 돌쇠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돌쇠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대를 구하겠습니다. 돌쇠는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돌쇠가 없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유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저 사람을 어찌 구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관아로 갔습니다. 옥에 갇힌 돌쇠에게 음식을 넣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녀는 저 사람에게 음식을 넣어 주고자 하옵니다. 관속은 유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가거라. 하나 오래 있지는 말거라. 유나는 옥문 앞으로 갔습니다.
돌쇠는 좁은 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를 보자 일어섰습니다. 아씨.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나는 옥문 틈으로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씨, 저는 괜찮사오니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마시옵소서. 안 됩니다. 저는 그대를 구해야 하옵니다. 하오나 아버님께서 그대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아씨.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가명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매일 옥으로 음식을 넣어 주러 갔습니다. 돌쇠는 점점 여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문득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유나야, 아버지가 네게 상자 하나를 남긴다. 하나 이 상자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아버지, 안에는 위험한 것이 들어있다.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럼 언제 열어야 하옵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열어라. 그 전에는 절대 열지 말 거라. 유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구나. 유나는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엔 붉은 봉인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열어라. 이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아이를 구하라. 하나 조심하거라. 이것은 너와 그 아이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유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유나야,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돌쇠가 위험에 처한 것이라. 이제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8년 전, 나 서진수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갔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을 뻔했을 때 이민 판서께서 구해주셨다. 판서께서는 나를 저택에 머물게 하시고 몸이 나을 때까지 돌봐주셨다. 나는 판서의 은혜를 갚고자 했으나 판서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자네가 훗날 좋은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면 그것으로 족하네. 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유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0년 뒤, 나는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 판서께서는 반대편에 계셨으되 나를 도우려 애쓰셨다. 하나 세상은 각박했고 결국 판서께서 영모로 몰리셨다.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판서님은 영모를 꾸민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정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려 하셨던 것이다. 그것이 권력자들의 눈에 거슬렸고 그들이 판서를 제거하기 위해 영모를 꾸며낸 것이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다. 당시 나는 하급 관료로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실수로 대신들의 서재에 남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서신을 보았다. 그 서신에는 이 판서를 모함하기 위한 계획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증거를 위조할 것인지, 어떤 증인을 매수할 것인지 모두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서신을 몰래 가져왔다. 세상에 알리려 했다. 하나 두려웠다. 그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었다. 내가 나섰다가는 나와 내 가족이 모두 죽을 것이 분명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비겁하게도 침묵했다.
이판서께서 처형당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죄책감이 평생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처형이 있던 날 밤, 누군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다. 나가보니 이판서 대감의 늙은 하인 박춘이었다. 그는 어린아이를 업고 있었다. 박춘은 내게 말했다. 나리, 도망치던 중 도적들에게 쫓겨 하인들은 모두 흩어졌사옵니다.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하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숨겨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바로 이판서의 아들 이석겸이었다. 당시 5살이었던 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나는 박춘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찌할 생각인가? 박춘은 대답했다. 소인은 다른 곳으로 가서 추적자들의 눈을 돌리겠사옵니다. 제발 도련님만은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박춘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언젠가 판서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고. 하나 그것은 쉽지 않았다. 권력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나는 힘이 없었다. 나는 그 서신을 깊이 숨겼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고 그 서신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다. 하나 세월이 흘러도 그날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 몸이 약해졌다. 병이 깊어졌다. 유나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유나야, 나는 내게 사주를 보았다. 점쟁이는 말했다. 이 아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세상에 세울 것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유나가 석겸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이다. 그리고 석겸이 위험에 처한 것이라. 유나야, 이 상자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권력자들이 주고받은 서신, 위조된 증거의 원본, 그리고 이판서 대감의 족보 사본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명으로 가거라. 그리고 조정에 상소를 올려라. 석겸의 억울함을, 그리고 이판서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라. 하나 조심하거라.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당시 권력자들 중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증거가 세상에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석겸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미안하다, 유나야. 아버지가 비겁해서 내게 이런 짐을 남기게 되었구나. 하나 이것이 아버지가 갚지 못한 은혜를, 그리고 박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부디 조심하거라. 그리고 석겸을 지켜주거라. 유나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 서신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주고받은 서신이었습니다. 유나는 하나하나 펼쳐 읽었습니다. 이 판서를 제거해야 하오. 그가 우리의 비리를 알고 있소. 영모로 몰아야 하오.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돼요. 증인은 내가 매수하겠소? 걱정 마시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이판서 대감의 족보 사본을 펼쳤습니다. 이석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모든 문서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유나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흘 동안 유나는 상소문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문서를 참고하며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단순하되 명확했습니다. 15년 전 영모 사건으로 이판서 일가가 몰살당했습니다. 그 기록엔 어린아들 하나도 죽은 것으로 되어 있사옵니다.
하오나 지금 그 죽은 자에게 다시 죄를 묻고자 하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처벌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복수이옵니다. 소녀는 감히 여쭙나이다. 조정께서는 법으로 다스리시는지 아니면 복수로 다스리시는지를.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15년 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펴주시옵소서. 만약 죄가 없다면 죽은 자로 기록된 자에게 다시 살 권리를 주시옵소서. 또한 소녀는 감히 여쭙나이다. 당시 영모 사건이 과연 공정하게 다뤄졌는지를. 15년 전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자는 없는지를. 소녀는 이를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유나는 상소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모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서신, 위조 증거의 원본, 이판서 대감의 족보, 사본 모두 천으로 싸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유나는 옥으로 갔습니다. 돌쇠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가명으로 가겠습니다. 돌쇠는 놀라 물었습니다. 아씨, 위험하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길을 가는 것뿐이옵니다. 하오나, 그대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대를 구하겠습니다. 유나는 사흘을 걸어 가명에 도착했습니다. 가명문 앞에서 유나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관속은 처음엔 어린 여자의 상소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서유나라 하옵니다. 억울한 일을 아뢰고자 왔사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억울한 일이 있다고 가명까지 왔느냐?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려 한다면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리고 소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유나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문서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관속은 문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잠깐 기다려라. 관속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관속이 나왔습니다. 감사나리께서 직접 만나시겠다 하신다. 들어오너라. 유나는 가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는 유나를 보더니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가 이 상소문을 쓴 서유나냐?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가져온 것도 내냐? 그러하옵니다. 소녀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이옵니다. 감사는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감사는 한참을 쉬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그 아이가 억울하다고 믿느냐? 그러하옵니다. 저는 4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았사옵니다. 단 한 번도 법을 어기거나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리고 이판서님도 억울하시옵니다. 이 문서들이 그것을 증명하옵니다. 감사는 한참을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이 일은 조정에 보고하겠노라. 이 문서들을 함께 올리겠다. 하나 조심하거라. 이것은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다. 너와 그 아이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유나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나리. 저는 가오하고 왔사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조정에서는 유나가 제출한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서신, 위조 증거의 원본, 모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들 중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재조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15년 전 일을 왜 다시 들추느냐? 이미 끝난 일이 아니냐? 그 문서들이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조정은 시끄러웠습니다. 유나는 고을로 돌아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메일록으로 음식을 넣어 주러 갔습니다. 아씨, 소식이 있사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하나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것입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조정에서는 계속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나 점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제출한 문서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필체를 감정한 결과 모두 진짜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알고 있던 늙은 관료 하나가 양심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때 알고 있었소. 이판서는 억울했소. 하나 나는 두려워 침묵했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진실을 말하고자 하오. 그의 증언은 유나가 제출한 문서들을 뒷받침했습니다. 조정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 전 이판서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명이 내려진 것입니다. 가명에서는 당시 사건 기록을 모두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증인들을 다시 불러 신문했습니다. 재조사는 2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판서 영모 사건은 억울한 옥사였습니다. 당시 정적들이 꾸민 모함이었고 이판서는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위조된 서신, 거짓 증언을 한 자들, 당시 사건을 주도한 관료들의 비리까지 함께 밝혀졌습니다. 조정은 이판서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은 돌려주기로 했고 족보에서 지워진 이름들을 다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주도한 권력자들은 파직되었고 이미 죽은 자들은 죄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있었습니다. 이판서의 아들 이석겸이 생존해 있다면 음서의 자격을 부여하노라. 유나는 고을로 돌아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옥에 머물렀으되 이제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으되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아씨, 왜 이토록 소인을 도우시는지 엿뜯어도 되겠사옵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대를 제게 맡기셨기 때문이 옵니다. 그것뿐이 옵니까? 유나는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무슨 뜻이 옵니까? 처음엔 아버님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4년을 함께 지내며 저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으로 살면서도 밤마다 글을 배우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아쉽게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대가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며칠 뒤 가명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머슴 돌쇠를 이석겸으로 인정하노라. 즉시 가명으로 나오라. 돌쇠는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유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십시오. 이제 그대의 이름을 되찾을 때입니다. 돌쇠는 가명으로 갔습니다. 감사 앞에서 돌쇠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소인은 이석겸이 옵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유나가 가져온 족보 사본과 옛 가문의 사람들이 불려왔습니다.
이 족보가 맞소. 이판서 대감의 것이 분명하오. 족보를 확인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이판서와 함께 일했던 옛 관료 하나가 돌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맞소? 눈매며 이마가 판서님과 똑같구려.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판서께서 이 아이를 무척 아끼셨지요. 총명하고 의젓한 아이였소.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돌쇠는, 아니 이석겸은 정식으로 이석겸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가문의 복권과 함께 석겸에게는 음소로 관직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 석겸은 곧장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감사 앞에서 석겸은 말했습니다. 소인은 스스로 과거를 보겠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음소로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과거를 본다는 게냐? 감사하옵니다. 하나 소인은 머슴으로 살며 배운 것이 있사옵니다. 주어진 것보다 스스로 얻은 것이 더 값지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하여라. 과거에 급제하면 더욱 떳떳하리라. 석겸은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마당에서 석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석겸은 유나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으되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이름을 되찾으셨군요. 그러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씨 덕분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대 스스로 지켜낸 것이 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5년을 함께 지낸 그 자리였습니다. 석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소인의 정체를 언제 아셨사옵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의 문서를 읽고서야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사옵니까? 그러하옵니다. 다만 그대에게 무언가 비밀이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석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셨다면 저를 어찌 대하셨을까요? 유나는 석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대했을 것이옵니다. 어찌 그리 확신하시옵니까?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대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었사옵니다. 성실히 일하고 밤마다 공부하며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그대의 모습을 보았사옵니다. 그것이 진짜 그대였고 저는 그것을 믿었사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사옵니다. 석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씨. 석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아씨, 저는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하옵니다. 과거를 보기 위해 준비하려 하옵니다.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러시군요. 하오나. 석겸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오나 저는 과거에 급제한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자 하옵니다. 유나는 석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석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씨를 제 배필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석겸. 저는 5년 동안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이제 제가 아씨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유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일 뿐이옵니다. 그대는 이제 명문가의 자제이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대의 짝이 되어도 되겠사옵니까? 석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야말로 제게는 너무나 높은 분이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신 분이옵니다. 아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숨어 살다 죽었을 것이옵니다. 아씨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사옵니다. 아씨께서 저를 다시 세상에 세워주셨사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석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기다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돌아오겠사옵니다. 자흘 뒤 석겸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유나는 석겸에게 오늘배와 노자 돈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아씨,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사옵니다. 받으십시오. 길이 멀고 험하옵니다. 석겸은 유나의 정성을 받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석겸은 유나 앞에 섰습니다. 아씨, 건강하십시오. 반드시 돌아오겠사옵니다.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석겸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지켜냈습니다. 박춘 어르신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산골 고을에서 살았습니다. 혼자였으되 외롭지 않았습니다. 석겸이 돌아올 것을 믿었으니까요. 잔일로 돈을 벌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유나를 존경했습니다. 저 아씨가 억울한 사람을 구했다지. 목숨을 걸고 가면까지 가서 상소를 올렸다던데. 의로운 아씨로세. 사람들은 유나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석겸에게서는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아씨, 저는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매일 공부에 힘쓰고 있사옵니다. 아씨 생각을 하면 힘이 솟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석겸,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의 가을 향시가 열렸습니다. 석겸은 한양에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께 몰래 배운 것들, 그리고 혼자 공부한 것들을 모두 끄집어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날 석겸은 떨렸습니다. 하나 붓을 잡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5년 동안 유나의 집에서 깊은 밤마다 촛불을 켜고 공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석겸은 문제를 읽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덕목에 대해 논하라. 석겸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하옵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보아야 하옵니다. 소인은 머슴으로 살았사옵니다. 천한 신분이었으되 한 사람이 소인을 사람으로 대해 주었사옵니다. 그 덕분에 소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사옵니다.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소인을 신분으로만 보았다면 소인은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었을 것이옵니다. 하나 그 사람은 소인의 마음을 보았고 소인에게 기회를 주었사옵니다. 또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정의를 세워야 하옵니다.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를 위해 나서야 하옵니다. 소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자의 자식이었사옵니다.
15년 동안 죽은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도 마찬가지요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권력이 아니라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사옵니다. 석겸은 정성껏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담았고 윤하에게 배운 것을 담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석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석겸, 당당히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석겸이라? 이판서의 아들이 아니냐? 영모로 몰렸다가 복권된 집안이지. 음서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과거를 봤다더군. 그 글이 시험관들의 마음을 울렸다던데.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는 내용이었다지. 훌륭한 일이로다. 석겸은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하나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하였습니다. 석겸은 즉시 편지를 썼습니다. 아씨, 저는 과거에 급제하였사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러 가겠사옵니다. 곧 찾아뵙겠사옵니다. 편지는 보름 만에 윤하에게 도착했습니다. 윤하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 아셨습니다. 석겸. 윤하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이제 석겸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석겸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작은 고을의 참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으되 석겸은 성실히 일했습니다. 석 달 뒤 석겸은 산골 고을을 찾았습니다. 윤하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하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16세 된 윤하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석겸이 대문 앞에 섰을 때 윤하가 나왔습니다. 석겸. 아씨. 석겸은 여전히 윤하를 아씨라고 불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6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 자리였습니다. 석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녀 하나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소박하되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아씨, 이것을 받아주시겠사옵니까? 윤하는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겸. 저는 약속을 지키러 왔사옵니다. 아씨를 제 배필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윤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대의 짝이 되어도 괜찮겠사옵니까? 석겸은 윤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가 아니면 안 되옵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분은 아씨뿐이 옵니다. 아씨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 주셨사옵니다. 이제 제가 평생 아씨를 지키겠사옵니다.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대와 함께하고 싶사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석 달 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간소하되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저 아씨가 결국 좋은 곳으로 가는구려. 당연하지. 억울한 사람을 살린 의로운 아씨 아니던가? 저 석겸 나이도 훌륭한 분이시라던데. 천생연분이로세. 석겸은 윤하를 데리고 자신이 부임한 고을로 갔습니다. 참봉의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으되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윤하는 석겸의 곁에서 살림을 이끌었습니다. 석겸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고 공정하게 판결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귀하게 여겼고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석겸을 좋은 관리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겸. 이제 저를 그냥 유나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석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씨는 제게 언제나 아쓰요옵니다. 유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군요.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사옵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으셨나이까? 아씨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사옵니다. 머슴이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옵니다. 유나는 석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그대를 사람으로 본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해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세상에 세웠습니다. 박춘 어르신의 희생도 아버님의 은혜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분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사람의 가치는 스스로 쌓은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알았고 석겸도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